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입을 열었습니다. 뱅크런에 대비해서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뱅크런이라는 단어가 중앙은행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거대한 공포가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뱅크런이 무엇이길래 한국은행이 긴장하는 걸까요? 은행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돈을 다 빼는 겁니다. 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는 순간 아무리 튼튼한 은행이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불과 6일 전에 벌어졌습니다. 12월 8일 한국은행은 1조 5천억 원을 푼다고 했습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서는 일주일도 안 돼서 은행이 망할까봐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정부도 한국은행도 쉬쉬하며 감추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시한폭탄과 여러분이 당장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을 전부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핵심은 바로 RP 매입입니다. RP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비싼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나중에 되사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급전을 빌려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사업자금을 빌리는 상황을 보세요. 아버지, 1,000만 원만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주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주일 뒤에 아들이 와서 이자까지 합쳐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오히려 더 큰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합니다. 1,200만 원을 빌려주시면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해볼게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빚을 빚으로 막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입니다. 숫자로 확인해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25년 1분기 RP 잔액은 겨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2조 원으로 늘어나더니 멈추질 않습니다. 3분기에는 4조 5천억 원, 4분기에는 6조 5천억 원입니다. 불과 8개월 만에 빚의 규모가 13배나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국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건 아예 돈을 갚지도 말고 그냥 쓰라고 뿌리는 수준입니다. 경제학에는 통화승수라는 아주 무서운 개념이 존재합니다. 한국은행이 1조 원을 찍어서 시중에 처음 내보내게 되면 이 돈이 은행과 은행을 돌면서 14배로 불어납니다. 신용창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거대한 유동성 파도가 됩니다. RP 잔액 6조 5천억 원에 14배를 곱해보십시오. 무려 9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계산됩니다. 국채 매입에까지 합치면 112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80조 원이 풀린 셈입니다. 80조 원이면 강남의 모든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시장에 풀리면 무슨 일이 생겨야 할까요?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값인 금리는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부동산과 주식은 폭등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교과서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올랐지만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돈을 수도꼭지 튼 것처럼 콸콸 쏟아붓는데 금리가 오릅니다. 이것은 시장이 한국은행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동네 가게 주인이 공짜로 물건을 나눠준다고 상상해보세요. 보통은 사람 대비 줄을 서서 물건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더 줄 테니 물건을 달라 합니다. 저 가게가 곧 망해서 문을 닫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싸게라도 사두지 않으면 나중에 못 구할 테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보는 눈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저렇게 미친 듯이 돈을 풀어대는 걸 보니 분명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부실이 터지기 직전이구나. 실제로 2025년 11월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한국 채권을 무려 20조 4천억 원이나 팔아치웠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채권을 판다는 건 손해를 확정짓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한국을 탈출하겠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외국인들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공포에 떠는 걸까요? 그 정체는 바로 PF 대출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PF는 건설 프로젝트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PF는 이미 죽은 좀비와 같습니다. 여기에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가 한 명 있다고 칩시다. 2022년 초기에 발견했다면 수술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며 병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2025년, 암세포는 온몸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해도 체력이 안 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PF 대출 시장이 정확하게 이 환자와 같습니다. 땅을 팔아도 원금을 못 건지는 깡통 사업장이 넘쳐납니다. 한국은행이 쏟아부은 80조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돈은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 좀비를 연명시켰습니다. 이자를 못 갚는 건설사들이 억지로 숨만 붙어 있게 만든 겁니다. 도대체 왜 2022년에 수술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둔촌주공 아파트 구하기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금리를 올리며 거품을 빼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긴축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유독 우리는 괜찮다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남들은 방공호로 대피하는데 혼자 춤을 춘 겁니다. 결과는 겉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강남 집값은 다시 비정상적으로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부실한 은행은 과감하게 파산시키고 썩은 살을 도려냈습니다. 단기적인 고통은 끔찍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살아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살리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죽어야 할 좀비 기업까지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진통제만 계속 투입하다가 결국 내성만 생겨버린 꼴입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마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계속 버티는 경우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국민연금을 동원해 채권을 사줍니다. 일시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역시 정부가 해결했어라며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가 되면 진짜 지옥이 열립니다. 국민연금의 돈마저 바닥나고 외국인은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환율은 1,500원을 넘어 1,600원을 향해 치솟습니다. 2027년에는 PF 대출이 연쇄적으로 폭발합니다. 은행들의 자본이 잠식되고 한국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집니다.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서민들은 빵 한 조각 사기도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을 회피했을 때 맞이할 참혹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2026년 상반기에 부실건설사들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10%에서 15% 폭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비명소리가 들릴 겁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의 의지를 믿고 다시 돌아옵니다. 환율은 1,400원대로 안정되고 금리도 정상을 찾아갑니다. 2027년에는 경제가 다시 건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냈기 때문에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15%의 고통을 감수하면 50%의 파멸을 막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 때문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안 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뱅크런 대비라는 모순적인 말만 합니다. 소방관이 소방호스를 점검하며 불날 일 없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불이 날 것 같지 않다면 왜 갑자기 호스를 점검하겠습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그 속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인 우리는 어떻게 이 파도에 대비해야 할까요? 5가지 핵심 지표를 매일 아침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10년물 국채금리의 3.5% 돌파 여부입니다. 이 선이 뚫리면 외국인이 한국을 떠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국채금리가 3.4%를 넘으면 달러를 사 모으세요. 3.5%를 넘으면 달러 비중을 40%까지 늘리세요. 3.7%를 넘으면 자산을 해외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의 임계점인 1,500원입니다. 1,500원은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수입 물가 폭등으로 현금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1,550원을 넘어가면 유학이나 여행은 꿈도 꾸지 마세요. 1,600원이 되면 당장 현금 흐름을 막고 생존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행의 RP잔액 증가 속도입니다. 월간 증가액이 2조 원을 넘으면 금융시장 발작 신호입니다. 3조 원 이상 늘어나면 부동산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5조 원 이상 폭증하면 무조건 현금부터 확보하고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매입 비중을 감시하세요.
국민연금이 채권을 사준다는 건 마지막 방어선을 쓴다는 뜻입니다. 이 비중이 25%를 넘으면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국가의 노후 자금을 털어서 현재를 막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뱅크런의 전조 증상인 뉴스들입니다. 저축은행 부실 연체율 급등이나 금융감독원의 긴급 점검 소식. 이런 뉴스가 보이면 즉시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을 쪼개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돈은 그 은행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비싼 비용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행의 윤정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암세포는 자라고 있고 금리는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금 2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믿으며 가만히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은 자산 가치의 30% 증발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부터 경제 계기판을 켜고 대비하는 길이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달러를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과열된 부동산을 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공포 속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남들보다 딱 6개월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이 되어줍니다. 공포에 질려 웅크리지 말고 냉정하게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시길 응원합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달러 투자법을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